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환경부, 국립환경원과 미 나사가 합동으로 수행한 대기질 공동조사 결과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의 52%는 국내에서 생성된 것이고 그동안 미세먼지의 절대 원흉처럼 지목됐던 중국발 미세먼지는 34% 정도, 나머지는 북한과 그 외 지역발로 분석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발표됐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의하면 미세먼지 상당 부분은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다고 설명을 했었죠.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국내 요인은 우리 스스로 개선할 수 있다는데 방점이 있었어야 했지만 남 탓으로, 중국 탓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후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자 직화 조리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며 고등어, 삼겹살 식당 규제 방안을 대책으로 거론했었고 오히려 석탄 화력발전소는 20기를 더 짓겠다고 했었습니다. 먹고 살게만 해주면 그 이상의 요구는 불평불만으로 취급했던 시대가 진작에 끝났음에도 이제는 삶의 질을 말하는 시대가 도래한 지 한참 지났음에도 이명박 박근혜 시대는 그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4대 강과 미세먼지에 왜 그렇게 민감한지, 더 깨끗한 물, 더 깨끗한 공기, 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얼마나 더 예민해졌는지 알지 못했죠. 보수 정권은 환경이라는 단어를 운동의 언어로 이해했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헌법은 진작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환경도 법대로 합시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도 가장 많은 뉴스는 뭡니까?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청와대발 문건 조사 뉴스입니다. 문건, 예. 문건 관련해서 첫 번째 뉴스는 뭐죠? 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지난해 총선에서 보수단체를 동원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정황을 담은 문건을 옛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해서 검찰에 넘겼다라고 밝혔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이 힘을 모아 정부 지원 세력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인데요. 지난해 1월 작성된 이 문건에는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등 보수단체 이름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대 총선 직전에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이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지만 보수단체 대표들, 보수단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창구를 단일화해 달라고 만나가지고 창구를 단일화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 돈 주는 창구를 단일화해 달라는 거겠죠. 그리고 돈을 주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오도를 내리는 창구를 단일화해 달라. 이건 이미 이제 밝혀진 내용이고 사실 보수 정권 하에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런 단체들을 동원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짐작하고 있었죠. 짐작하고 있었지만 물증을. 네,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네, 나온 거죠. 물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짐작만 했고 함부로 말하기 어려웠죠. 그리고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관련해서 많은 뉴스가 터져나오면서 삼성 4대 그룹도 전경련을 통해서 이런 단체들을 지원했다. 예, 속칭 관제데모 지원했다라는 사실 특검 네. 수사 결과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들하고 청와대하고 국정원하고 이런 이름도 알기 힘든 단체들, 외우기 힘든 비슷비슷해서 한 통속이었다는 거죠. 예, 한 패로 같이 움직였다는 이야기고 이번은 그런 게 이제 청와대 내에서의 문건으로도 확인됐다. 예. 하지만 통장은 나온 적이 없어요. 이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예. 청와대에서도 보수단체를 움직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실제 그런 회의를 했다. 독려하라고 하는 문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다음 주는요. 네, 그래서 당초 어제까지였던 청와대 문건 전수조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디서 뭐가 더 나올지 몰라서 조사를 이어간다라고 밝혔습니다.
1층부터 사리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전수조사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잠겨있는 캐비닛 중에 열쇠가 없는 경우에는 기술자를 동원해서 열어봤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데 또 다른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책상 서랍 뒤를 보기 어려운 구조라서 서랍도 뜯어봐야 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몇천 건 나왔다는데 뭐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뭐가 나올지. 이 소식은 이제 문건에 나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게 되면 또 화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위해서 이른바 최순실 방지법을 제정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제 밝힌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올해부터 형사판결 확정 시 최순실 씨가 부정축제한 국내의 재산 환수를 추진하겠다라는 건데요. 관련자들의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 수익 환수를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재산 환수. 예. 뉴스공장에서 쇼미더머니라고 저희가 고정 코너를 미리 만들어두고 있었는데 안원구 대구 전 국세청장 이분이 사비로 일하고 있었어요. 사비로. 예. 지금도 사비로 일하고 있는데. 네, 지금도 독일에서 계속 지금 추적을 하고 계시죠. 독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관리됐을 법한 그렇게 추정되는 그 은행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이제 법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저희 쇼미더머니도 더 많은 내용이 나올 것 같네요. 특검 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최순실 씨 해외 비자금이 수조 원대 페이퍼 컴퍼니가 많다. 근데 이제 진행이 안 됐어요. 수사가 제대로. 우선 국내 재산 정도만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2,730억 정도였죠. 네. 시간도 없었고 그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이 얼마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서 그 사안에 집중하느라 사실 많은 사안들이 있었는데 들여다보지도 못했다고 제대로 하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검찰이 국정원 정치개입 정황을 담은 문건을 대량으로 확보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청와대에 돌려줬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디도스 사건 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서 청와대에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또 문건이 이관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신들도 내용을 알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관된 건 이제 인정을 한 것이고, 이건 되는 게 사실이니까요. 예, 인정을 한 것이고, 왜 그때 줬는지는 모른다, 이거죠. 예. 근데 이게 이 문건을 확보한 게 당시 디도스 특검이 있었는데, 디도스 특검 때, 확보한 문건이라는 거죠. 예, 디도스 특검 때, 국정 문건을 확보해 봤더니 거기에 SNS를 어떻게 장악할 건지, 예. 네, 청와대 정무수석실 김모 행정관 자택에서 압수한 청와대 보고 문건이었습니다. 이 디도스 특검은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사람이, 세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이 접니다. 네. 특검을 이끌어냈던, 문제 제기를 했던 당사자로서 보기에 당시 특검은 말도 안 되는 결론으로 끝났죠. 예. 당시 선관위의 홈페이지가 공격을 당했는데 그걸 이제 실무자 몇 명이 술 먹다가 했다고 결론이 났죠. 국회 비서관, 비서 이런 사람들이 했다라고 결론 내렸죠. 그 위는 아무도 없었고. 예. 더 밝혀내는 건 신의 영역이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었습니다. 꼬리 자리기 정도가 아니라 이 꼬리도 아닙니다. 털 몇 가닥. 예. 이 사건도 저는 재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사실 헌법기관을 공격한 거니까요. 여당이. 당시 여당이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한 거니까요. 자, 이건 언제 또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때 압수했던 문건들이 있는데 그 문건들은 당시 검찰총장이 관심사로 수사를 하고 있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는데 그거를 검찰 내에서 검찰총장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 직접 지휘하는 수사하는 사건, 증거가 될 수 있는 걸 검찰총장도 모르게 청와대에 반납했다. 이거잖아요. 예. 여기 대해서 이제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나 계속 황교안 전 총리 이름을 거론하니까 본인이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 거짓말이라고 자기는 관련 없다고. 네,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이 말대로 하자면은,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도 모르게, 검사들 몇 명이 그냥 청와대에 줬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몇몇 검사하고 직거래했다 이거잖아요. 네,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가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댓글 관련 자료를 상납했다느니 그 책임자라니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라는 본인은 거죠. 그러면 그 문서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 여기까지는 아니고 본인이 그걸 주도한 것은 아니다. 뭐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하지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요. 네. 책임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좀. 검찰총장도 모르고 검찰총장이 알았다면 최동욱 총장은 그 문건을 수사에 활용했겠죠. 모르고 법무부 장관도 모른다고 하니까 이 말대로 하면 어쨌든 검사 몇 명이 청와대에 그냥 줬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해명인 것 같은데 여하간 이게 그냥 이렇게 묻히지 않고 밝혀지겠죠.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어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에 이어서 두 번째 증인 출석 거부였습니다. 특검은 어제 오전에 구인장 가지고 서울구치소 찾았지만요. 결국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전 이게 논리적 모순이에요. 구치소에 있다는 게 이미 강제 구인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인신이 구속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는데 또다시 강제 구인장을 발부한다는 자체가 이게 모순인 거예요. 구치소에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구치소에 넣는 거잖아요. 근데 구치소에 있는데 또 다시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는데도 이중이죠, 이중. 안 나온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팔짱 끼고 들고 나오죠,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하면. 네. 근데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라는 점을 이용한 거죠. 본인이 표면상으로 내세운 이유는 건강상입니다. 네 번째 발가락이요.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쓰진 않았고요. 건강상 이유가 지난번에 그래서 법원에서 밝히라고 했더니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문지방에 찍어가지고 아파서 진단서는 못 냈죠. 예. 네, 자체적으로 구치소에서도 봤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아프실 예정이라고 했던 이유가 이렇게 재판에 자신이 불리한 재판 같은 경우는 거부하거나 안 나가는 방식으로 설마 전직 대통령이 끌고 나가는가 하는 점을 100% 하려고 전략인 거죠. 예. 구치소에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다는 사례는 앞으로도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안 나오고 있다는 거. 네, 보통 사람들이 따라했다가는 큰일 날 일입니다. 예. 발가락 4개가 아니라 발가락 10개가 다 뼈었다고 그래도 나오게 될 겁니다. 보통 사람은.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계속해서 재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있었는데요. 여기서 최순실 씨 어머니인 임선희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옛 삼성동 사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세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한 전 아무개 씨 진술조서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전 씨는 임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으로 삼성동 집을 계약하고 매매 대금도 대신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 씨가 계약 당시 자신의 가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자신에게 건넸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애초에 임선희 씨가 여기는 근혜양이 살 집이라고 밝히면서도 계약을 할 때는 박근혜가 아닌 박근옥이라는 이름으로 계약해달라고 보챘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 이제 경제공동체 얘기하면서, 예. 임순희 씨, 최태민 씨의 부인, 최순실 씨의 모친, 예. 이분이, 자기가 수표 끊어와서 대신 계약하고 뭐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거네요. 예. 박근옥 이름으로 대신하게 계약하게 해달라고 했다. 네, 당연히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거절했겠죠. 한도 아닌 집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예. 구체적인 정황이 또 한 번 나온 겁니다. 경제공동체 아니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일가가. 예. 그런 얘기 추가로 나왔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임과장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인 인터뷰가 JTBC에서 나왔습니다. 부인은 임 과장의 사망 전날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임 과장이 숨지기 전날 저녁 7시 반쯤 국정원에 간다면서 집을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국정원 쪽에서는 출입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임 과장 부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안 들어왔다고 하고 3-4시간이 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좀 주시한 사건이라고 제가 보는데 시간이 몇 분 남았네요. 이걸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자면 저도 인터뷰를 봤는데 임 과장의 부인이 이제 이례적으로 인터뷰에 응했어요, 그동안. 아버지는 자살이 아니다, 절대 하고 인터뷰를 한번 했고, 추가 인터뷰를 하려고 했던 CBS 측에 인터뷰를 못 하겠다고 추가로는. 그래서 추가 인터뷰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후 이제 JTBC가 임 과장 부인을 인터뷰 단독으로, 특종이죠, 예. 했는데 이제 내용을 듣다가 제가 좀 고개가 갸우뚱됐던 부분은 뭐냐면 회사 간다고 했는데 회사를 안 갔다더라. 대단한 의혹 아니거든요. 예. 회사 간다고 했는데 회사 안 갔고 몇 시간 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회사 간 줄 알았더니 회사 안 간 거다.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의혹처럼 얘기했지만. 여기서 석연치 않다고 한 부분은 당시 사모가 이거 과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혼자서 최종 책임을 질 수 없는 위치였다. 요 말 정도. 근데 나머지 내용은 사실은 전반적인 그 인터뷰의 뉘앙스는 핵심은 남편이 자살을 한 거다라고 인터뷰한 거거든요. 예. 아버지의 인터뷰하고 정확하게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뭐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 유서를 집에서 쓴 것 같다거나 자살을 한 이유는 국회 자료를 제출하는 게, 그걸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그게 자살의 이유인 것처럼, 그리고 해킹팀 프로그램은 대북 관련 업무에만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큰 틀에서는 사실은 국정원이 주장했던 내용을, 재확인하는 정도 인터뷰거든요. 좀 의아했는데, 부친의 인터뷰는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친의 아들 얼굴이 그렇게 상처가 많은데 자살일 리가 없지 않느냐는 거고 부인은 한두 가지 이해가지 않거나 의아스러운 점은 있으나 자살은 맞다는 게 요지예요. 인터뷰에. 지금 의혹의 핵심은 자살을 한 게 아니라 당한 게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의 핵심에 반하는 내용인 거죠. 인터뷰 자체로 따지면 부인은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전후 이 인터뷰만 놓고 보자면 아버지는 자살을 한 게 절대 아니라고 한 거고 부인은 며칠 후에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곳곳에 대화 중에는 자살을 한 게 맞는 것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다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해되는 대목들로 점철돼 있어요. 이 사건은 굉장히 이상한 사건인데 한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이상한 점을 짚어두고 또 나올 것 같으니까 보자면 한두 가지만 얘기해보자면 부인이 이제 최초 신고부터 이상하거든요. 부인이 집 앞 100여 미터 지점에 경찰서가 있어요. 집 앞에 위치가. 근데 실제 신고는 5km 떨어진 파출소에 가서 하거든요. 운전을 해서 직접 방문해서. 생각해 보시면 남편이 실종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먼저 할 일은 운전을 해서 5km 떨어진 경찰서를 갈 게 아니라 방문해서 또 전화하면 됩니다. 그렇죠? 112에 신고해서. 그리고 직접 가고 싶었다면 답답해서 집 앞에 있는 경찰서로 가면 되죠. 더 이상한 건 그렇게 신고를 하고 나서 6분 후에 취소합니다. 6분 후에 취소할 거를 5km를 달려가서 경찰서 신고한다는 것도 이상하죠. 파출소 가서. 그리고 1시간쯤 후에 신고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가 없죠. 신고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경찰서에 취소를 하라고 합니다. 실종 신고가 왜 취소되지 않았냐고 취소하라고. 그리고 15분쯤 후에 다시 신고를 합니다. 실종 신고를. 이 전 과정이 대단히 이상해요. 예.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바로 사건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고 나서 밝혀진 바는 국정원에서 부인에게 전화해서 119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보도가 된 게 있었었죠. 119를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리가 약간 풀리는 것은 소방서를 간 겁니다. 차를 운전해가지고. 그런데 소방서에 갔더니 소방서는 실종 신고는 경찰에 하라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파출소에 신고하게 된 겁니다. 112가 된 거죠, 이번에는. 그런데 이걸 6분 후에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119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부인은 소방서에 갔다가 실종됐으면 당연히 경찰서로 하라고 그 옆에 있었대요, 바로. 마침. 동백파출소가.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경찰에 가서 했더니 취소를 6분 후에 한 건데, 아마도 추정되기로는 국정원에서 경찰 신고는 취소하라고 한 게 아닌가. 안 그러면 굳이 거기까지 달려가서 신고한 것을 왜 취소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런 심정을 더 굳히게 하는 것은 1시간 후에 왜 취소하지 않았냐고 다시 경찰에 전화를 하거든요. 부인이 그걸 알 도리가 없죠. 예. 근데 이제 112 신고를 하면 경찰 단말이 뜬다고 해요. 신고가. 예.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무조건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단말을 부인은 볼 수 없지만 국정원은 볼 수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왜 취소하지 않았냐고. 이 과정 전체가 보면 경찰이 현장에 먼저 도착하지 않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는가. 굳이 국정원이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니 빨리 실종신고를 119에 하라고 했단 말이죠. 112가 아니라. 그리고 112에 신고된 건 취소를 하라고 2번이나 나오고. 예. 그러니까 경찰이 먼저 현장에 도착하면 경찰만의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예. 사인 판명하기 위해서 부검도 해야 되고 이런 프로세스가 쭉 있으니 반면에 소방서는 현장에 도착해서 생사를 확인하면 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망하기 전에 위독하거나 뭐 어떤 생명 위협하면 구출하는 거죠, 보통은. 근데 사망하면 소방서가 할 일은 끝나요. 그래서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나중에 국회 정보위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질의할 때 나왔던 아주 작게 보도되고 지나가 버렸는데, 당시. 2년 전 기사를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아마. 국정원 직원들이 보유한 휴대폰에는 국정원이 휴대 위치 추적 장치를 깔고 있다. 이를 통해서 임 과장을 찾았다, 국정원은. 왜냐하면 국정원이 너무 신속하게 도착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국회 정보에서 질의를 했던 거 봐요. 예. 처음에는 수사 당국에 실종 신고를 해서 소방서에서 위치를 찾았다고 이렇게 알려졌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정원은 부인에게 신고하라고 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애초부터. 국정원 직원의 휴대폰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있어서 국정원은 그 직원이 어디인지 처음부터 임과정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인한테 찾으라고 전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소방서에 신고하라고. 예. 자기들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임과장의 위치를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에게 전화를 굳이 해서 119에 신고해라, 112는 취소해라 할 이유가 뭐가 있었냐. 이 전체가 다 일종의 쇼 아니냐. 신고 과정과 이런 자체는. 그렇게 이 외에도 의문이 참 많은데, 예. 가장 처음에 일어나는 의문점, 신고 과정, 그것만 얘기해도 이상하죠. 예. 이상한데 어쨌든 지금 한 일주일 상간으로 부친은 자살이 아니라고 부인은 자살이 맞는 거라는 인터뷰를 한 셈이 된 겁니다. 네. 관심 사안이라 좀 여기가 길었네요. 이렇게만 나오면은 이 인터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해설이 길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